오늘 소개할 물건은요, 최저 입찰가가 유찰을 거듭해서 17%까지 떨어진 것입니다. 실질적인 가치보다는 이 권리상의 문제 때문에 17%까지 떨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앞에 아마 입찰하신 분도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조금 잘못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자료에 나와 있는 걸로 보면은 이 물건은 그러면 입찰할 때 낙찰가를 얼마 정도를 써야 되느냐 이런 문제인데, 보통 이제 최저가가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데는 대체적으로 이제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죠. 하나는 감정가와 관련 없이 실질적인 가치가 좋지 않아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쓸모가 별로 없다. 이래서 이제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권리상의 문제가 있을 때, 복잡한 문제가 있을 때 이처럼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할 물건은요, 실질적인 가치보다는 이 권리상의 문제 때문에 17%까지 떨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소개할 경매 물건에는 그 건물 전체에 전세권 설정 등기가 이미 돼 있는데 그 후에 임차권이 4개나 더 추가로 설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료상으로 보면은 전세권의 부담뿐만 아니라 그 임차 보증금의 부담까지도 또 안아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최저 입찰가가 유찰을 거듭해서 17%까지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전세권이 이미 설정이 됐는데 거기에다가 임차권을 설정했을 때 과연 낙찰받은 사람은 전세권 부담은 그렇다 하더라도 임차권의 부담까지도 추가적으로 또 안아야 되는지, 그것을 한번 오늘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할 물건인데요, 여러분, 경기도 양평군에 소재하고 있는 다가구 주택입니다. 단독주택이죠. 그러니까 토지 면적은 121평이고요. 그리고 건물은 연면적 59.5평. 그리고 이 토지 건물 합계 감정가, 이 감정가는 2억 2천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2억 2천만 원이 좀 넘고요. 그리고 유찰이 여러 번 돼서 현재는 최저가가 17%까지 떨어졌고요. 최저 매각 가격은 3,700여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 물건의 경우에는 감정가는 한 2억 2천 정도 되는데 유찰이 거듭돼서 현재는 3,700여만 원까지 떨어진 거죠. 자, 이런 현상들은 그렇게 쉽게 나타나지 않는데요. 과연 여기에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는지, 미리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결국은 그 임차권의 추가 부담 문제인데, 과연 그것이 정말로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좀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입찰 진행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죠. 1차 매각일이 2020년 1월 15일 날 진행이 됐는데 유찰이 됐고요. 그러다가 이제 계속 유찰이 되다가 이 4차 매각길, 여기 보시면 4차 매각길 2020년 7월 8일 날 4차 매각길이 진행이 됐는데, 이때 이제 낙찰이 됩니다. 입찰자는 한 명이었는데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미납을 했습니다. 미납을 한 이유는 아마 그 전세권뿐만 아니라 임차권의 부담 때문에 미납 결정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지금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5차, 6차 매각길 다 유찰이 되고요. 현재는 이제 7차 매각길이 예정되어 있는데 7차 매각길은 2020년 12월 30일입니다. 역시 그 최저 매각 가격은 감정가 대비 17%인 3,700여만 원에 지금 현재 잡혀 있습니다. 자, 이 물건 자체를 보면은 일단 토지 면적이 상당히 좀 크잖아요. 건물은 그렇다 하더라도 토지 면적만 가지고 볼 때에도 이게 이제 단독주택의 부지인데 3,700만 원까지 떨어졌다는 것은 선뜻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지금 보이는 이 건물이 이 경매 사건 건물인데요. 2층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다가구라고는 하지만은 뭐 방의 개수가 크지 않아서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단독주택 이렇게 부르는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앞에 이제 아스팔트 포장도로가 있고요. 포장도로까지 나오는 시멘트 포장도로가 있는 것이 현재 사진상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건물 등기부를 보겠습니다. 건물 등기부를 보고 그 다음에 임차권 현황을 볼 건데요. 건물 등기부를 보는 이유는 오늘 이 사건 같은 경우는 2층 건물 전체에 전세권이 설정이 돼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세권 설정된 부분에
그 임차인이 4명이나 들어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임차인은 자료상으로 보면은 전입일이나 이런 걸 다 보면은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지금 나타나 있고, 그리고 제가 확인해 보니까 4명의 그 임차인의 보증금의 합계가 1억 6천만 원이 넘습니다. 상당히 큰 액수죠. 자, 제가 이제 등기부를 먼저 보는 이유는 진짜 전세권이 설정됐는지, 그리고 설정됐다고 하면 그 존속기간은 언제까지이고 전세금은 얼마 되는지 이걸 보기 위해서인데요. 자, 여기 건물 등기부를 한번 같이 보시죠. 첫 번째 이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고요. 손병모 씨 앞으로 되어 있고, 바로 이어서 전세권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건물 전부에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건물의 일부만 설정되어 있다면 나머지 전세권이 설정되지 않은 부분에는 집주인이 임차인을 마음대로 집어넣을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사건의 경우에는 건물 전부에 지금 전세권이 설정됐어요. 그 전세권 설정 일자는 2010년 2월 8일이고요. 그리고 전세권자는 세일 E&S 주식회사 법인입니다. 그리고 전세금은 2,500만 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이 그 존속기간인데요. 이 존속기간은 2010년 2월 16일부터 2011년 2월 15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기간은 크지 않고 이미 벌써 등기부상으로는 존속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 전세권자는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서 낙찰자한테 이 전세권이 인수된다, 이렇게 지금 현재 자료상으로 지금 나타나 있죠. 자, 그 다음에 임차권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임차권 현황인데요. 여기서 먼저 보기 전에 말소 기준 권리를 한번 보시죠. 요 말소 기준 권리는 2018년 10월 2일인데 그 등기부상에 그 전세권 다음으로 가압류가 한 건이 있습니다. 가압류가 있는데 그 가압류 채권자는 또 이 임차인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 가압류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되고요. 그 가압류 등기일자가 2018년 10월 2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소 기준 권리일보다도 임차인들의 전입신고일이 빠르다면 이 사람들은 일단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하나씩 확인해 볼까요? 먼저 권영모 씨 보증금이 4천만 원이고요. 전입일이 2018년 6월 21일입니다. 그러니까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빨리 전입을 해서 대항력이 있는 걸로 지금 현재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확정일자 받았고, 그리고 배당 요구를 했습니다. 배당 요구 종기일이 여기 위에 상단부에 보면 2019년 10월 14일인데 배당 요구를 2019년 7월 12일 날, 그러니까 배당 요구 종기 전에 적법하게 배당 요구를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낙찰가만 충분하다고 하면 배당을 받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박옥모 씨 보증금은 4,030만 원, 그리고 전입일은 2012년 5월 4일이니까 대항력이 있죠. 그리고 확정일자 받았고 배당 요구도 했습니다. 역시 대항력이 있는 걸로 되어 있고요. 이 박옥모 씨 같은 경우는 보증금을 1차, 2차, 3차까지 순차로 올렸는데 그 마지막 3차까지 올려준 그 보증금도 말소 기준 권리 이전에 올려줬기 때문에요. 대항력이 있는 걸로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세일 E&S 주식회사, 요건 이제 전세권이죠. 선수인 전세권 등기자, 보증금은 2,500만 원. 앞에 등기부에서 확인했죠. 그리고 임차인으로서는 이제 세 번째 임차인 송관모 씨, 보증금은 4,200만 원이고 전입일은 2018년 3월 16일. 그러니까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빨리 전입신고를 해서 대항력이 있죠. 확정일자 받았고 배당 요구도 적법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임차인 임정모 씨 보증금은 4,100만 원이고 전입일은 2014년 6월 23일 날, 그리고 확정일자도 받았고요. 배당 요구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입일이 빠르다 보니까 대항력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자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금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전입신고를 한 임차인이 4명이 있고요. 그리고 선순위 전세권자가 있습니다. 보증금이 2,500만 원인 선순위 전세권자가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이미 이 건물에는 전체 전세권이 설정됐는데 그 이후에 그 전세권이 설정된 부분에 임차인이 4명이나 들어왔단 말이죠. 과연 이 임차인은 누가 거기다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들어가 살게 했는지 이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전세권자가 있는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과연 여기에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의 임차권이 추가로 이렇게 설정이 될 수 있는지, 자, 이 부분을 해결해야 과연 이 임차보증금, 요 4명의 임차보증금을 낙찰자가 인수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문제가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 전세권이 있는 상태에서 임차권이 추가로 설정이 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좀 더 상세하게 보기 위해서 다시 건물 등기부를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방금 전에 봤던 건물 등기부인데요. 전세권이 지금 전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존속기간을 한번 보셔야 돼요. 이 존속기간이 2010년 2월 16일부터 2011년 2월 15일입니다. 일단 등기부상으로는 전세권 존속기간이 지났습니다. 지났어요. 다만 등기부상의 존속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법정갱신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전세권은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는 현재 법정갱신이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없으니까, 법정갱신이 이루어져 가지고 전세권이 유효하다는 것을 하나 전제로 해서 한번 임차권이 과연 저렇게 4개씩이나 설정된 것이 가능한지 그걸 한번 따져보고요. 또 하나는 법정갱신이 안 돼서 등기부상 존속기간이 지났다면 이제 전세권은 소멸되는데요. 그 후에 임차권 설정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누가 임차권 설정을 해줄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순차로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등기부상 존속기간은 지났지만요, 이 법정갱신이 이루어져 가지고 전세권이 유효하다 이렇게 전제하고 한번 과연 그 앞에서 본 4명의 임차권, 과연 그것은 누가 해준 것인가, 해줄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적법한 것인가, 그걸 먼저 따져보겠습니다. 일단 전세권의 경우는요, 2가지 성질이 있습니다. 하나, 기본적인 성질은 용익물권이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전세권 담보를 위한 담보물권적 성질도 있습니다. 자,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성질이 살아있을 때에는요, 그 부분에 전세부동산이잖아요. 이 전세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전전세하거나 임대차하거나 이런 권한은 집주인한테 있는 게 아니고 오로지 전세권자한테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지금 법정갱신을 통해서 살아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앞에서 우리가 확인한 4명의 임차인은 전세권자가 임대차를 했어야 됩니다. 집주인이 만약 했다 그러면은 그것은 전세권으로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아직도 살아있다고 본다고 하면 전세권자가 임대차를 했어야 되는데, 만약에 전세권자가 임대차를 해가지고 지금 임차인 4명이 발생했다라고 한다면은 이 부동산이 경매로 낙찰됐을 때 낙찰받은 사람은 전세금의 부담 2,500만 원은 인수할지언정 임차권에 대해서는 인수하지 않습니다. 그 2,500만 원 한도 내에서만 인수하는 거예요. 책임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지금 2011년 2월 15일 날로 지금 등기부상으로 끝났잖아요. 그런데 이때 법정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은 어떻게 된 것인가? 이때는 전세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이때 그 소멸한다는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전세권은 크게 2가지 성질이 있다고 그랬어요. 기본적으로는 용익물권적 성질이 있고, 또 하나는 전세금 담보를 위한 담보물권적 성질도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존속기간이 지났을 때는요, 법정갱신 없이 지났을 때는 이러한 경우에는 용익물권적 성질이 소멸합니다. 용익물권적 성질이 소멸하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전세권자가 전전세를 하거나 임대차를 하거나 이런 권한은 사라지게 됩니다. 오로지 이때는 전세권자는 나 전세금 돌려주세요, 그때까지는 이 집에서 못 나갑니다, 이렇게 동시행 항명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동시행 항명권을 행사하면서 그 집에 머물러 살 수는 있지만 적극적으로 이 부동산을 전세권에 의해서 전전세 또는 임대차나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뒤부터는 누가 그러면 이 집에 대해서 임대차를 할 수 있는가? 집주인입니다. 집주인인데 전제 조건이 하나 있죠. 지금 현재 전세권자가 그 집에 점유하고 살고 있다면 집주인이 아무리 전세권이 소멸됐다 하더라도 새로 임차인을 집어넣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현재 이 사건의 경우는 임차인이 4명씩 발생한 걸로 봤을 때는
전세권이 소멸했고 그리고 전세권자가 점유를 포기하고 나갔다. 그래서 집주인이 그 빈집에다가 임차인을 4명을 집어넣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전체 그 전세권이 지금 설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임차인이 4명이나 발생했단 말이죠. 그리고 잠시 다시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만은 이 4명의 임차인의 보증금의 합계가요 1억 6천만 원 넘습니다. 이 4명. 그러다 보니까 전세권은 어차피 선순위 전세권자로서 배당료를 안 했으니까 낙찰자가 인수한다고 하지만 임차인 4명의 임차보증금 이유까지 인수해야 되느냐, 이게 상당히 고민스러울 텐데요. 앞에 아마 입찰하신 분도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조금 잘못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자료에 나와 있는 걸로 보면은 전세권은 기간 만료로 이미 소멸됐고 용익물권적 성질이 소멸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전세권자가 현재 그 집을 점유하지 않고, 그런 것을 이유로 집주인이 이 건물에다가 4명의 대항력 있는 임차인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빌려주지 않았느냐, 임차를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판단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역시 지금 이 부동산의 경우에는 이 전세권뿐만 아니고 요 임차권, 4명의 임차권도 적법 유효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요, 이 물건은 그러면 입찰할 때 낙찰가를 얼마 정도를 써야 되느냐 이런 문제인데, 여기 밑에 보시면은요, 전세권자와 포함해서 임차인 수가 5명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보증금의 합계는 1억 8,830만 원입니다. 모두 다 선순위잖아요. 이걸 변제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낙찰자가 그 미변제된 그 임차 보증금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낙찰 금액을 이 금액보다 낮게 쓴다는 것, 이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양평에 있는 그 단독주택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교통이나 주변 환경, 그 다음에 그 주변 시설,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과연 이게 1억 8,800여만 원 정도 주고 이 집을 낙찰을 받아야 될지는 이 물건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 한번 현장에 가서 면밀하게 한번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단순히 그냥 선순위 전세권이나 임차권 지금 자료에 나타난 대로 그냥 인수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오늘 사건 같은 경우는 전세권이 이미 전체에 설정됨에도 불구하고 그 부동산에 임차권이 추가로 4개씩이나 발생했을 때 과연 그 임차권도 유효 적법한 것이냐, 그리고 이 물건을 낙찰받으면 낙찰자가 인수할 것이냐, 이런 특수한 문제가 있었는데요. 제가 상세하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세권이 임차권이 설정될 당시에 존속기간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느냐, 법정 갱신 등을 통해서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임차권은 낙찰자한테 부담이 인수되냐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이죠. 그러나 자료상으로 나타난 것으로 봤을 때는 이 임차권은 전세권이 있는 상태에서 설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임차권은 유효 적법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따라서 그 임차권의 부담은 낙찰자가 인수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